쾅 둔탁한 망치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려던 찰나 칠성판 위에서 시커먼 매치를 한 관뚜껑이 기괴한 소음을 내며 제멋대로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분명 염습을 마치고 결관을 앞둔 시점이었고 망자의 저승기를 배웅하는 곡소리가 사랑채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순간이었다. 상주로서 거짓 눈물을 짜내느라 눈두덩이 붉게 짓물러 있던 부인 민씨는 관뚜껑이 들썩이는 그 찰나의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관 안에서 주먹으로 두들기는 듯한 둔중한 울림이 쿵쿵쿵 3번 연거푸 이어지자 조문을 왔던 마을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염을 하던 장의사는 들고 있던 망치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음에도 영정 앞에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동시에 꺼져버렸고 마당에는 살을 는 듯한 한기가 순식간에 감돌았다. 그때였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관뚜껑이 옆으로 비스듬히 밀려나더니 하얗게 질린 손 하나가 관 테두리를 억세게 움켜쥐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최진사가 수의를 입은 채 상반신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최진사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목을 천천히 돌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마침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내 민씨와 그 곁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박서방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여보, 내가 잠시 낮잠을 자는 사이에 벌써 나를 묻으려 했소. 그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건조하고 낮게 깔렸는데 그 말을 들은 민씨는 눈을 까디집으며 입에 거품을 문 채 그대로 혼절하여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소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되살아난 최진사를 보며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며 달아났고 담력이 센 몇몇 노인들만이 주저앉아 연부를 외웠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소동의 중심에선 최진사는 관에서 걸어나와 기절한 아내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살아 돌아온 자의 환이라기보다는 짐승을 덫에 가둔 사냥꾼의 섬뜩한 만족감에 가까웠다. 민씨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던 박서방은 최진사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최진사는 그런 박서방의 어깨를 서늘한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내 아내가 저리도 슬퍼하다 기절까지 했으니 자네가 잘 보살펴 주게나.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그의 태도 뒤에는 며칠 전 폭풍우 치던 밤의 기억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숨겨져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사흘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최진사의 고택을 감싸고 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자 밖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민씨는 젊고 허우대만 멀쩡한 내연남 박서방의 품에 안겨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영감탱이가 기력이 쇠한 척하면서도 곡간 열쇠는 절대 내어주지 않으니 이러다간 우리 둘 다 늙어 죽을 때까지 눈치만 보게 생겼어요. 박서방은 민씨의 둥근 어깨를 주무르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한량으로 민씨가 가진 재물을 탐내어 접근한 지 오래였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 이번에 읍내 약방에서 아주 귀한 것을 구해왔소.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탕약에 섞으면 귀신도 모르게 저승으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이라오. 박서방이 품에서 꺼낸 것은 붉은 종이에 쌓인 하얀 가루 바로 비소였다. 민씨는 그 하얀 가루를 보자마자 몸을 부르르 떨었으나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곧 손에 넣게 될 막대한 유산에 대한 흥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진사가 앓고 있는 지병을 핑계 삼아 지극정성으로 달인 보약이라 속이고
독을 탈 계획을 세웠다. 부엌 아궁이의 불길이 일렁이는 가운데 민 씨는 검은 탕약 그릇에 비소를 털어넣으며 젓가락으로 휘 저었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 숨겨진 죽음의 향기는 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행여나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탕약을 소반에 받쳐들고 최진사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 때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욕망은 공포를 집어삼키고도 남았다. 최진사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평소 의심이 많고 깐깐한 성격의 최진사였지만 그날따라 그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민 씨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아내의 가면을 쓰고 남편의 머리맡에 앉았다. 영감 의원 말이 이 약을 드시고 푹 주무시면 기운을 차리실 거라 하옵니다. 어서 드세요. 최진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민 씨의 얼굴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거렸으나 최진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켜 아내가 건네주는 사발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훔쳐보고 있던 박서방은 침을 꼴깍 삼키며 최진사의 목을 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최진사는 사발을 입에 대기 전 잠시 멈칫하며 민 씨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하던지 민 씨는 탕약을 쏟을 뻔했다. 부인이 약이 참으로 쓰겠구려. 최진사의 말에 민 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지 않습니까? 영감을 위해 제가 삼시세끼 정성을 다해 다린 것입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숨에 들이켰다.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고 빈 사발을 내려놓은 최진사는 다시 이불 속으로 쓰러지듯 누웠다. 민 씨와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약효가 돌기만을 그 지긋지긋한 영감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사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더니 이내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다. 민 씨는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영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이불 밑으로 잡은 그녀의 주먹은 쾌재를 부르며 꽉 쥐어져 있었다. 최진사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서서히 뒤집히더니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며 마침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민 씨는 떨리는 손가락을 남편의 코 밑에 대어보았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문 밖에서 대기하던 박서방이 들이닥쳐 두 사람은 죽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낄낄거리며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라고 믿었다. 마을 의원조차 최진사가 지병으로 급사했다고 진단했고 장례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민 씨는 소복을 입고 거짓곡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샀고 박서방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척하며 곳간의 재물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장례가 끝나면 최진사의 재산을 정리하여 읍내로 나가 떵떵거리고 살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관뚜껑에 못이 박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어야만 했던 최진사가 관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의 귓가에는 사흘 전 밤에 들었던 빗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을 뻔한 원혼이 부르는 복수의 서곡과도 같았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동이 가라앉은 상가 마당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기절한 민 씨는 하녀들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옮겨졌고 넋이 나간 박서방은 마당 구석에 처박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되살아난 최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꿀물을 마시며 몰려든 친척들에게 태연하게 말을 건넸다.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아직 내 명줄이 다하지 않았는데 어찌 벌써 왔느냐며 호통을 치더이다. 그러더니 엉덩이를 걷어차서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더구먼. 사람들은 그 말을 신기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최진사의 시선은 닫힌 안방 문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 속 꿀물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속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칼날처럼 매섭게 빛났다. 최진사는 자신이 깨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흘 전 아내가 건넨 탕약에서 미세하게 풍겨오던 비릿한 금속 냄새를 맡았었다. 평소 의심이 많던 그는 아내가 부엌에서 나간 사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해독제를 혀 밑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은 척 연기를 했던 것도, 관 속의 어둠과 공포를 견뎌내며 때를 기다린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목숨마저 앗아가려 했던 두 남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리라 다짐했다. 관 속에서 들었던 그들의 추악한 밀담과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고택에는 다시금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다. 깨어난 민 씨는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였다. 저벅저벅 마루를 울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문 창호지 위로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민 씨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최진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부인 몸은 좀 괜찮소 내가.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와보니 부인이 타준 그 탕약 맛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오. 내일 아침에도 부탁하리다. 그나직한 한마디는 민 씨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고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나날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벽닭이 대를 치며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지만 최진사의 고택에 내려앉은 무거운 공기는 여전히 밤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안방 문살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 씨는 단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일이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었기를. 눈을 뜨면 남편의 시신이 든 관이 마당에 놓여 있고 자신은 상복을 입은 채 곡을 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 크음크음하는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는 그녀의 헛된 희망을 산산이 부수어 놓았다. 그것은 분명 어제 관뚜껑을 열고 나온 남편 최진사의 기척이었다. 민 씨는 이불자락을 생명줄인 양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단두대에 목을 내놓은 죄인처럼 바들바들 떨며 방문을 열어야 할 순간을 미루고 있었다. 사랑채에 기거하던 박서방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밤새 도망칠 궁리를 하며 보따리를 쌌다 풀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만약 최진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야반도주는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말 터였다. 게다가 빈털터리로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느니 눈 딱 감고 비위를 맞추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낫다는 얄팍한 계산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박서방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간밤의 소동으로 어수선해진 집기를 정리하는 하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그들 사이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니는 최진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수에 대신 정갈한 모시 적삼을 차려입은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꼿꼿하고 위엄이 넘쳐 보였다. 박서방 일어났는가? 최진사가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천천히 몸을 돌리며 불렀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허리를 굽히며 달려가 넙죽 절을 했다. 나 나으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요? 소인은 나으리께서 환생하신 기쁨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는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최진사는 그런 박서방을 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고 차가워 그 속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허허 자네가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다니 내 미처 몰랐네. 저승사자가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자네와 내 집사람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게 들리던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구먼. 최진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서방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내 놈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은밀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 시각 민 씨는 부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안방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최진사는 박서방과의 대화를 멈추고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인 일어났소. 안색이 영 좋지 않구려. 하긴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니 놀라기도 했겠지.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 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의 손이 닿자 민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최진사의 손은 거칠고 악력이 셌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속삭였다. 내 염라대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대왕께서 너는 아직 먹어야 할 밥이 남았고 받아야 할 빚이 남았다며 돌려보내주셨소. 부인 내가 받아야 할 빚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오. 민 씨는 숨이 턱 막혀왔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다. 어찌 제가 천기누설과 같은 저승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저 영감께서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다. 농담이요 농담. 사람이 죽다 살아나니 실없는 소리가 늘었구려. 자 배가 고프니 아침상을 좀 봐주시오. 아 그리고 최진사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향하려던 민 씨를 불러 세웠다. 그 탕약 말이요. 기력을 회복하는 데 그만한 것이 없더군. 오늘도 정성껏 달여서 올려주시오. 내 이번에는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셔볼 생각이니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 씨는 부엌으로 들어와 주저앉았다. 아궁이 앞에는 사흘 전 독약을 탔던 약탕관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탕관을 씻어내며 오열을 삼켰다. 다시 독을 탈 수는 없었다. 만약 이번에도 남편이 쓰러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관아에 끌려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독이 없는 약을 달여 올린다면 남편은 그 약을 마시며 무슨 생각을 할까? 사흘 전의 그 맛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추궁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민 씨는 마른 장작을 아궁이에 집어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지옥의 어파처럼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아침상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차려졌다. 최진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밥을 비우며 식욕을 과시했다. 그는 숟가락을 놓으며 박서방을 불렀다. 박서방 자네도 와서 한술 뜨게. 내 이제부터는 자네를 가족처럼 여기기로 했네. 박서방은 손사래를 쳤지만 최진사의 강권에 못 이겨 밥상머리에 앉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최진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억지로 씹어 삼켜야 했다. 최진사는 밥을 먹는 내내 저승에서 본 풍경을 늘어놓았다. 저승 입구에 가니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더군. 그 거울 앞에 서니 내가 평생 지은 죄가 낱낱이 비치지 뭔가. 남을 속인 일, 남의 것을 탐한 일,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었던 음흉한 생각까지 전부 다 보이더란 말일세. 최진사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박서방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을 이었다. 자네도 나중에 그 거울 앞에 서면 꽤나 볼만하겠어. 안 그런가? 박서방은 밥을 먹다 말고 사레가 들려 콜록거렸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헛기침을 해대는 박서방을 보며 최진사는 혀를 찼다. 궁궁 천천히 먹게 누가 뺏어 먹나. 옆에서 시중을 들던 민 씨는 쟁반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남편의 말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쥐가 쥐덫에 걸린 꼴을 즐기듯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민 씨와 박서방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의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뒤엉켜 있었다. 저 여자가 입을 잘못 놀린 게 아닐까? 저 작자가 눈치가 없어 들킨 게 아닐까? 의심의 싹은 공포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최진사는 민 씨가 달여온 탕약을 찾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받아든 최진사는 코를 대고 냄새를 킁킁 맡았다. 음향이 아주 좋구려. 그런데 오늘은 색깔이 조금 맑은 것 같소. 지난번엔 아주 진하고 검붉었는데 말이오. 최진사의 예리한 지적에 민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그것이 약재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꾸었더니 색이 달라졌나 봅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최진사는 피식 웃으며 사발을 입에 댔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그 맛을 감별하듯 약을 마셨다. 민 씨와 박서방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모금 두 모금 사발을 다 비운 최진사는 입가를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부인의 정성이 들어가니 몸에 기운이 솟는구려. 이 좋은 약을 나만 먹어서야 되겠소. 내일부터는 박서방 목도 한 제다리시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에게도 약을 먹이겠다는 것은 언제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수 있다는 경고였기 때문이다. 최진사는 겁에 질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사랑채 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부채질을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지만 민 씨와 박서방에게는 칼바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최진사는 충직한 늙은 종 마당새를 조용히 불렀다. 마당새는 주인이 죽었다 살아난 후 가장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진사는 마당새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은밀하게 지시했다. 마당새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주인의 명을 받들기 위해 읍내 쪽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훔쳐보던 박서방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관아에 신고라도 하려는 건가? 오후가 되자 최진사는 박서방을 불러 집안의 장부를 가져오라 명했다. 내가 없는 동안 곳간 관리는 잘 되었겠지. 자네가 워낙 셈이 밝으니 민내만 그래도 주인으로서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나. 박서방은 손이 떨려 장부를 제대로 넘길 수조차 없었다. 장부 곳곳에는 그동안 그가 민 씨와 짜고 빼돌린 재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쌀 몇 섬, 비단 몇 필, 소장료 착복까지. 평소 같았으면 최진사가 병석에 있어 대충 넘어갔을 일들이지만 지금 그의 눈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최진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혀를 찼다. 헛살독에 구멍이라도 났나? 올해 수확이 흉년도 아닌데 곡식이 이리 많이 비다니 이상한 일이로군. 안 그런가? 박서방은 식은땀을 닦으며 변명했다. 그게 쥐가 많아서 축난 것 같습니다요. 쥐라. 최진사는 장부를 탁 덮으며 박서방의 눈을 쏘아보았다. 내 집에는 쌀을 훔쳐먹는 쥐새끼가 아주 큰 놈이 사는 모양이네. 사람 탈을 쓴 쥐새끼 말일세. 박서방은 숨이 늦을 것 같았다. 최진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장부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뭐 좋네. 쥐새끼야 잡으면 그만이지. 오늘 밤에는 내 다리가 좀 쑤시니 자네가 와서 주물러 주게. 내 특별히 자네를 위해 좋은 술도 한 병 준비해 두겠네. 박서방은 술이라는 단어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이 사왔던 독약이 술에 타먹이는 가루약이었기 때문이다. 최진사의 초대는 죽음의 연회로 초대하는 저승사자의 부름과도 같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고택은 거대한 감옥처럼 변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마저 죄인들의 귓가에는 포졸들의 육모방망이 소리처럼 들렸다.
민 씨는 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벽에 걸린 남편의 도포 자락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다. 도포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남편의 영혼이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랑채에서는 박서방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최진사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최진사의 방문을 열자 그는 술상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최진사는 표정 없는 얼굴로 술병을 들었다. 자, 한 잔 받게. 이승에서 다시 만난 인연을 축하하며 박서방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다. 맑은 술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뇌성병력처럼 크게 들렸다. 마시게. 왜 독이라도 탔을까봐 못 마시는 건가? 최진사의 농담 섞인 한마디에 박서방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독한 술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보다 더 독한 공포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최진사는 그런 박서방을 지켜보며 낮에 마당새를 시켜 읍내 약방에서 알아온 사실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다. 비상피숑을 사간 자가 젊은 사내였다지. 그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어졌다. 밤은 길었고 복수를 위한 심리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서방의 목울대가 크게 일렁이며 맑은 술이 식도로 넘어갔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사흘 전 최진사가 겪었을 그 단말마의 비명이 자신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온몸의 근육을 뻣뻣하게 굳혔다. 그러나 뱃속을 타고 흐르는 것은 내장을 녹이는 독의 열기가 아니라 그저 쌉싸름하고 뜨거운 술기운뿐이었다. 박서방이 슬며시 눈을 뜨자 촛불 아래서 그를 내려다보는 최진사의 얼굴이 보였다. 최진사는 마치 광대 노름을 구경하는 양반처럼 흥미로운 눈빛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맛이 어떤가. 내 자네를 위해 특별히 아껴둔 이강주 일세, 배나무 꽃향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 헌데 자네 표정을 보니 마치 사약이라도 받은 듯하구려. 최진사의 농담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서방의 폐부를 찔렀다. 박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더 큰 공포로 바뀌었다. 이 늙은이는 분명 알고 있다. 알면서도 당장 죽이지 않고 서서히 말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술자리가 파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랑채를 나온 박서방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그림자와 마주쳤다. 민씨였다. 그녀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박서방의 소매를 잡아 끌어 으슥한 장독대 뒤로 데려갔다. 어찌 되었소? 영감이 뭐라고 하던가요? 눈치를 챈 것 같소. 민씨의 다급한 속삭임에 박서방은 신경질적으로 팔을 뿌리쳤다. 제기랄 눈치를 챈 정도가 아니오. 그 영감탱이는 다 알고 있소. 아까 내게 술을 권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내 놈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단 말이오. 박서방의 목소리가 공포로 인해 갈라졌다. 민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서방은 민씨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오. 그날 밤 탕약 그릇을 제대로 씻지 않은 게 분명해. 아니면 영감이 깨어났을 때 헛소리라도 짓거린 게 아니오. 민씨 역시 지지 않고 도끼를 뿜어냈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뒤처리를 했는데 겁쟁이처럼 구는 건 당신이오. 영감은 그저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증거가 없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오. 민씨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애써 최진사를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려 했.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나는 봤소. 그 눈빛은 짐승이 아니오. 악귀요, 악귀.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겠소. 비겁한 내연남과 탐욕스러운 아내가 서로를 헐뜯으며 자멸해가는 동안 사랑채의 최진사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사흘 전 그가 죽음을 가장하기 위해 준비했던 비밀 병기였다. 이야기는 다시금 사건의 전모가 시작된 닷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진사는 본래 의심이 많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 민씨와 박서방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진즉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근거림 곳간에서 줄어드는 재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서방이 읍내 약방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닷새 전장날 최진사는 남몰래 박서방의 뒤를 밟았다. 허름한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읍내 약방 구석에서 지켜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박서방은 약방 주인에게 은밀히 돈을 건네며 비상을 요구했고 붉은 종이에 쌓인 약포를 받아 품에 숨겼다. 최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으나 그 자리에서 박서방의 멱살을 잡는 대신 냉철하게 살기를 모색했다. 그는 곧바로 건너편 한약방으로 들어가 녹두즙과 해독에 좋다는 감두탕 재료를 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진하게 달인 녹두즙을 항아리에 담아 자신의 방 비밀 벽장 속에 숨겨두었다. 운명의 그날 밤 민씨가 탕약을 들고 들어왔을 때 최진사는 이미 해독제를 마신 상태였다. 탕약을 마시는 척하며 혀 밑에 머금었다가 이불에 뱉어낼 생각이었으나 민씨의 감시가 소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삼켜야 했다. 그러나 미리 마셔둔 녹두즙 덕분에 독성이 위장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던 것은 연기 반 실제 복통 반이었다. 독기운이 퍼지기 전 그는 호흡을 멈추고 맥을 느리게 하는 비전의 기공수를 사용하여 가사 상태에 빠졌다. 의원조차 속여 넘긴 그 완벽한 죽음은 최진사의 치밀한 계획과 초인적인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관 속에 갇혀있던 이틀 동안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버텼다. 산소 부족과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아내와 정부가 나누던 패륜적인 대화를 되새기며 정신을 붙들었다. 다시 현재 최진사는 어둠 속에서 방문을 긁는 소리에 상념해서 깨어났다. 나으리 마당쇠입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최진사가 문을 열어주자 늙고 충직한 종 마당쇠가 엎드려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래 알아왔느냐? 최진사의 물음에 마당쇠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나으리, 읍내 약방 주인을 만나 족쳤습죠.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관아에 고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그제야 실토합디다. 박서방 놈이 닷새 전 비상을 사갖고 쥐를 잡는다는 핑계를 댔다 합니다. 마당쇠는 분기탱천하여 콧김을 뿜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당쇠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붉은 종이 조각과 약간의 하얀 가루가 묻은 헝겊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진사가 묻자 마당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부엌 아궁이 뒤편 쥐구멍을 뒤졌습니다. 놈들이 증거를 없앤다고 아궁이에 태운 모양인데 다 타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비릿한 것이 영락없는 독약입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물을 집어들었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명백한 물증, 심증만 있었던 비극이 실체로 다가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슬픔은 잠시였다. 최진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마당쇠를 보았다. 수고했다. 이 증거는 내일 아침 관하로 보내기 전까지 내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마당쇠야, 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웃 마을에 사는 내 조카들을 불러오너라. 힘 좀 쓰는 놈들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진사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꿈 이야기를 꺼냈다. 간밤에 참으로 흉한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시퍼런 칼을 든 도적이 내 방으로 들어오더군. 헌데 그 도적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 최진사는 숟가락을 멈추고 박서방을 빤히 쳐다보았다. 박서방은 국을 떠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다. 쿨럭쿨럭 누누구였습니까요? 최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안개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네가 입고 있는 그 푸른 조끼와 색깔이 아주 비슷하더군. 박서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옆에 앉은 민씨 역시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진사의 심리적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마당쇠를 큰 소리로 불렀다. 마당쇠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 창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특히 아궁이 뒤편에 쥐새끼들이 뭘 숨겨놨는지 샅샅이 뒤져보거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 말에 민씨는 숨을 들이켰다. 아궁이 뒤편은 그녀가 약 포장지를 태우다 말고 쑤셔 박아놓은 곳이었다. 설마 찾은 건가?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최진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즐겼다. 쥐구멍을 막아놓고 연기를 피우는 사냥꾼처럼 그는 두 죄인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서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최진사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안방으로 숨어들었다. 민씨는 보이지 않았다. 박서방은 장롱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폐물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것만 챙겨서 도망치자. 저 늙은이가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멀리 떠나야 해. 손이 떨려 옷가락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는 최진사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고 그 뒤로 건장한 청년 서넛이 버티고 서 있었다. 최진사의 조카들이었다. 나 나으리, 그게 아니라. 박서방은 폐물함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내 집에 든 도적이 바로 자네였구려. 꿈이 아주 용해 그렇지 않은가. 최진사의 눈빛이 일순간 맹수처럼 돌변했다. 그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자네가 쥐약을 샀다는 약방 주인의 증언과 아궁이에서 찾아낸 타다 남은 비상 껍질. 이것들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려는가. 최진사가 던진 말은 박서방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 탓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시킨 일입니다. 마님께서 나으리의 재산을 탐내어 독을 먹이자고 꼬드겼습니다요. 저는 그저 힘없는 하인이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 연인을 팔아넘기는 박서방의 비열한 목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오려던 민씨가 그 말을 듣고 말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네가 먼저 약을 구해오지 않았느냐. 내 놈이 나를 꼬여내어 이 사단이 난 것을 어디서 누명을 씌우려 드느냐.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두 남녀.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최진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만 최진사의 호통 소리에 두 사람의 말다툼이 뚝 그쳤다. 집안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일갈이었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주둥아리는 이제 질리도록 들었다. 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변명할 기회를 주려 한다. 최진사는 조카들에게 눈짓을 했다. 조카들이 박서방과 민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오늘 밤 내 친지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희의 죄를 낱낱이 밝힐 터이니 그때 가서도 서로 남 탓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두 사람을 방 안에 가두고 문에 빗장을 걸었다. 오늘 밤 잔치에는 아주 특별한 술이 나올 게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그 술과 똑같은 색깔의 술이 말이다. 굳게 닫힌 방문 밖으로 최진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방 안에 남겨진 민씨와 박서방은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탈출구 없는 감옥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잔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마질 소리, 기름 끓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북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최진사가 준비한 심판의 무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밤이 찾아왔다. 붉게 타오르는 횃불이 고택의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소슬대문 밖까지 퍼져나가는 기름진 음식 냄새는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길조차 붙잡을 만큼 요란했다. 최진사의 생환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열린 이 성대한 연회에는 마을의 유지들은 물론이고 평소 왕래가 뜸하던 먼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되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12첩 반상이 차려졌으며 풍각쟁이들의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도 며칠 전 죽었다 살아난 최진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힐끔힐끔 굳게 닫힌 안방문을 쳐다보며 오늘 밤 무언가 사단이 날 것임을 직감하고 수군거렸다. 안방에 갇힌 민씨와 박서방에게 밖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음은 그야말로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다. 민씨는 곱게 단장한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박서방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머리를 도시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민씨는 그런 박서방을 향해 도끼 어린 눈을 치떴다. 이 못난 놈아 죽더라도 내 놈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느냐. 네가 독을 구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향한 애정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진사의 건장한 조카들이 들이닥쳤다. 자, 가시지요. 숙부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저항할 힘도 없는 두 사람을 마치 짐짝처럼 끌어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민씨와 박서방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민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산발이었고 박서방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질질 끌려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경멸, 호기심, 그리고 의구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최진사는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치 고을 원님처럼 위험 있는 자태로 앉아 있었다. 풍악 소리가 뚝 그치고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최진사는 천천히 부채를 접으며 입을 열었다. 내 빈객들을 모셔놓고 흉한 꼴을 보여 송구하오. 허나 오늘 이 자리는 내 생환을 축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 집안에 낀 더러운 애군을 씻어내는 자리이기도 하오. 최진사는 떨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박서방을 보시오. 겉보기에는 참으로 어울리는 한 쌍이지 않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최진사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민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았고 박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진사의 눈치를 살폈다. 최진사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하인이 검은 칠을 한 소반에 주전자 하나와 잔 2개를 받쳐 들고 두 사람 앞에 놓았다. 그 주전자는 닷새 전 민 씨가 독약을 탔던 바로 그 약탕관과 생김새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자, 이것은 내가 저승에서 가져온 귀한 술이오.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시길 이 술은 죄 지은 자가 마시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죽고 죄 없는 자가 마시면 만수무강한다고 하셨소. 최진사의 거짓말은 너무나 태연하고 그럴싸하여 듣는 이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그는 직접 주전자를 들어 잔에 술을 따랐다. 쪼르르 붉은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술의 색깔은 핏빛처럼 검붉었다. 사실 그것은 오미자를 진하게 우려낸 평범한 술이었으나 죄책감에 짓눌린 민 씨와 박서방의 눈에는 영락없는 사약 바역으로 보였다. 마시게. 자네들이 내게 한 짓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술이 달디달 것이야. 박서방은 히익하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나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못 마십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읍소했다. 최진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못 마시겠다. 왜지? 내가 자네에게 주었던 믿음만큼이나 이 술도 깨끗할 터인데 어찌하여 거부하는가? 혹시 자네가 내 탕약에 탔던 그 하얀 가루가 이 속에 들어있을까? 두려운가? 최진사가 하얀 가루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친척 중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탕약에 하얀 가루라니. 자네가 독살이라도 당할 뻔했단 말인가? 최진사는 대답 대신 품에서 붉은 종이 조각을 꺼내 마당 한가운데로 던졌다. 불에 타다 남은 붉은 종이는 팔랑거리며 민 씨의 무릎 앞에 떨어졌다. 그것은 민 씨가 아궁이에 처박아 두었던 비상 포장지였다. 민 씨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걸 태웠는데. 그녀의 입에서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은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최진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태우려 했겠지. 허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 증거를 남겨두었소. 그리고 최진사는 손뼉을 2번 쳤다. 그러자 대문 밖에서 포승줄에 묶인 또 다른 사내가 끌려 들어왔다. 바로 읍내 약방 주인이었다. 약방 주인은 관아의 포졸들에게 이끌려 들어오며 울상을 지었다. 아이이고 최진사 어른, 저는 죄가 없습니다요. 저 박서방 놈이 쥐를 잡는다며 비상을 달라기에 팔았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약방 주인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두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세상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 연놈들이로고.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민 씨는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영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미쳐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년을 모시고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최진사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10년의 정, 그 정을 독약으로 갚으려 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요. 내가 관 속에서 숨이 막혀올 때 당신이 박서방과 나누던 그 희희낙낙한 웃음소리를 나는 똑똑히 기억하오. 내 재산을 팔아치우고 둘이서 도망칠 계획을 세우던 그 목소리를 말이오. 최진사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슬픔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비록 살아 돌아왔으나 이미 한 번 죽었던 목숨. 내 마음속의 아내와 벗은
그때 이미 죽어 없어졌소.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들은 그저 탐욕에 눈이 먼 악귀들일 뿐이오. 그때 박서방이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도를 꺼내 들고 최진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늙은이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죽으면 끝이야. 이성을 잃은 박서방의 발악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그러나 최진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칼날이 최진사의 가슴에 닿기 직전 옆에서 대기하던 마당쇠가 몽둥이를 휘둘러 박서방의 팔을 가격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서방은 단도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뒹굴었다. 곧이어 대기하던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서방을 덮쳤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박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관아에서 나온 포교가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진사 어른의 고변을 접수하고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및 간통, 그리고 절도 혐의로 두 죄인을 압송하겠습니다. 포졸들은 굵은 오라줄로 박서방과 민씨를 굴비 엮듯 묶었다. 민씨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영감, 내가 잘못했어. 제발 관아에는 보내지 말아줘. 감옥에 가면 나는 죽어. 그녀의 애처로운 절규에도 최진사는 뒤로 돌아선 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외면이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박서방은 끌려가면서도 최진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최진사 내 놈이 천년만년 살 것 같으냐.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을 괴롭힐 것이다.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포졸의 곤봉 세례에 윽박질러져 이내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두 죄인이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잔칫집의 소라는 잦아들었다.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맛있는 음식 냄새는 여전히 진동했지만 누구 하나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마당에는 타다 남은 횃불만이 탁타닥 소리를 내며 쓸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진사는 텅 빈 멍석과 어지러진 술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세상에 그들의 죄를 까발렸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텅 빈 공동 콩동 과도 같은 허무함이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했던 비극.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따르다만 붉은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쓰고도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때 마당새가 조용히 다가와 최진사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다. 나으리, 밤바람이 찹니다. 이제 그만 방으로 드시지요. 늙은 종의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최진사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 속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들어가자. 긴 하루였구나. 정말로 긴 하루였어.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고택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죄 지은 자들은 떠나고 의로운 자는 남았으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달빛은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방이 붙었다. 최진사를 독살하려 했던 아내 민씨와 정부 박 서방이 관아에 하옥되어 국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인과응보라 수군거렸지만 굳게 닫힌 최진사의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다. 고택 안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려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돋아나는 여린 새싹과도 같이 위태롭고도 조심스러운 시작이었다.
관아의 형틀 위로 내리꽂히는 곤장의 파여름이 철썩하고 허공을 갈랐다. 그 소리는 둔탁하고도 끔찍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다. 형틀에 묶인 박서방의 입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엉덩이는 이미 피범벅이 되어 살점이 튀었다. 으악,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박서방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비를 구걸했지만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숫자를 세며 매질을 계속했다. 그 옆 형틀에 묶인 민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고운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차마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매가 떨어질 때마다 으극하고 헛구역질 같은 신음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진사의 재산을 가로채어 떵떵거리며 살꿈에 부풀어 있던 두 죄인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비루했다. 관아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부녀자가 지아비를 독살하려 한 죄, 종놈이 주인을 배신하고 재물을 탐한 죄는 강상죄 경국대전의 법률에 해당하여 결코 가볍게 다스릴 수 없었다. 사또는 두 죄인에게 각각 곤장 100대를 치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 평생 노비로 살게 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의미했다. 형벌이 집행되는 동안 박서방과 민씨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사랑도 미련도 아닌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내년 때문이야. 내년이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박서방이 피 끓는 목소리로 저주를 퍼붓자 민씨 역시 도끼를 품고 대꾸했다. 이 천하의 멍청한 놈 내 놈이 입을 놀려 다 망친 개야 서로의 살을 파먹을 듯.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구경꾼들에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옥도와 같았다. 최진사는 형장 한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으나 그 깊은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포졸들에 의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통쾌함이 밀려올 줄 알았으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것은 씁쓸한 회한이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고 믿고 의지했던 수족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이 욕망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혀 파멸해가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최진사에게도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삭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택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씨와 박서방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큰 불을 피우고 민씨가 입던 옷가지와 장신구 박서방이 쓰던 방의 집기들을 모두 던져 넣었다. 시뻘건 불길이 허공으로 치솟으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비단옷이 타들어가며 내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진사는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 부질없구나. 재물도 정욕도 한 줌의 재로 변하면 그만인 것을 어찌하여 그토록 악의 다툼을 벌였단 말인가. 불길 속에서 일렁이는 것은 지난날의 추억이 아니라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악몽의 조각들이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최진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들러붙은 원망과 상처를 씻어내는 재의 지위와도 같았다. 며칠 뒤 최진사는 사랑채로 마당새를 불렀다. 마당새는 주인이 부르자 쪼르르 달려와 넙죽 절을 했다. 나으리 부르셨습니까요? 최진사는 마당새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마당쇠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였다. 마당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문서를 바라보았다. 나으리 이것이 최진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받아라. 그리고 저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거라. 마당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되물었다. 나으리 당치 않습니다. 요소인이 어찌 감히. 최진사는 마당쇠의 손을 잡아 문서를 쥐어주었다.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준 것은 오직 너 하나뿐이었다. 핏줄도 섞이지 않은 내가 혈육보다 낫더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란 말이다. 마당쇠는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평생을 남의 집종으로 살아오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에게 최진사의 말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은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아궁이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종이가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재로 변하자 마당쇠는 최진사의 발치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나으리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소인은 뼈가 가루가 되도록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최진사는 그런 마당쇠를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토닥였다. 내치다니. 이제 너는 내 양자나 다름없다. 내 곁에 남아서 이 늙은이의 말동무가 되어 다오. 그리고 내 재산도 관리하고 마을의 어려운 이들도 돌보면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보자꾸나. 두 사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고택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최진사의 집 마당에도 매화나무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최진사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저승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덕덕뿐이라오.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다. 한때 인색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났던 최진사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뒤 깨달음을 얻은 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털어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이 그를 배울 수 있도록 후원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나눔의 기쁨이 채워지자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깃들게 되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최진사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마당쇠가 아니 이제는 최서방이 된 그가 하인들을 지휘하며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거기 호미질을 좀 더 깊게 해야지.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단 말일세. 의젓해진 최서방의 모습을 보며 최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바람에 날린 매화 꽃잎 하나가 찻잔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최진사는 찻잔 속의 꽃잎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사람의 목숨이란 이리도 덧없는 것을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욕심을 부려 움켜쥐려 해봤자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인 것을. 그는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거울처럼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지난날의 아픔과 배신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비록 곁에 있던 사람은 떠났지만 그 빈자리는 더 크고 따뜻한 인연들로 채워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남은 삶은 하늘이 준 보너스이자 선물이었다. 그는 이제 하루하루를 덤으로 얻은 삶이라 여기며 욕심 없이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최진사는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향긋한 매화 향과 쌉싸름한 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담장 너머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고통과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평온의 바다에 당도한 노인의 얼굴에 평화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끝에 찾아온 참된 행복의 시작이었다.